오커스 출범을 선언한 미국은 연달아 쿼드까지 개최하면서 중국을 정면으로 겨누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행보가 과연 옳은 선택이었냐 하는 의문이 다양한 국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미국이 유럽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국면이 등장했다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온 것이죠. 오커스 멤버인 영국은 브렉시트로 이미 유럽과 결별해 사실상 프랑스가 속한 EU가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중국을 누르고 전 세계로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자는 구상은 좋았으나 유럽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때다 싶어 유럽에 맞장구를 칩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을 판매하는 상황을 두고 전 세계에 핵 확산이 무질서하게 일어난다고 말하며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럽과 연합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미국으로서는 호주 핵잠 협력이 뜻밖의 변수가 된 셈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방산업체 나발그룹과 맺은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척 공급 계약이 파기되었고, 게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오커스 발표 전 불과 몇 시간 전에 알았으니 매우 배신감이 클만합니다. 프랑스는 미국에서 자국 대사를 소환시키는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까지 취했으니 더욱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는 코로나 피해가 매우 큰 국가 중 하나인데 이렇게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가 미국에 의해 좌초되니 할 말을 잃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또한 영국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는 행동까지 합니다.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다가 오커스 결성에 있어서 영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미미했다고 평가절하하며 영국 주재대사를 불러들이지 않는 등 대놓고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가 역사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봉합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과거의 역사들까지 들춰내면서 영국 프랑스 사이가 갈라지는 조짐까지도 보입니다. 바이든은 유럽연합의 선두그룹인 프랑스가 극도로 불쾌함을 표시하자 즉각 마크롱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커스 발족으로 인한 잡음으로 프랑스가 우려하는 바를 이해한다고 설명하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관련 사안에 대해 다시 논하기로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미국, 호주, 영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를 출범하면서 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매우 우방인 프랑스의 귀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잔인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영국 주최의 G7 때 미국은 영국과 호주 총리를 따로 만나 오커스에 관해 논했으며 이러한 논의 가운데 미국의 호주 핵장 공급이 핵심되는 내용이었기에 프랑스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파를리 장관은 한술 더 떠서 2013년 시리아 공습을 포기했을 때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으로 철군했을 때 등 실망을 안겼던 일화를 거론하며 이러한 추세를 알아채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울러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에 따라 유럽을 챙기는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미국에 대한 신뢰가 더는 예전만큼 크지 않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최근 아프간 사태까지 거론하며 미국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강경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자국 이익에 따라 급변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트럼프식의 신뢰주의보다는 그래도 명분에 따라 동맹을 우대할 거라고 했지만 미국은 순식간에 프랑스 핵잠 사업을 파토낼 정도로 자신의 안보와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버렸습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극도로 자국의 이윤만 추구하며 실력 없는 자들은 즉시 도태되기도 하는데요. 프랑스처럼 과거의 잠수함 사업에만 매달리다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가운데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최근 행보는 은근히 모르는 척하면서 자신의 실리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한국에서 하나씩 공개하는 방위 사업으로 한국은 실력을 숨기면서 무기들을 개발해왔습니다. 최근 SLBM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정말 놀라운 것 중 하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 전합니다. 당시 SLBM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그날 이루어진 미사일 중에 하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시험입니다. 국방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이 미사일은 2019년부터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은 기존에는 독일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수입해 전투기에 장착해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 휴전 중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가장 적의 목표점에 타격을 빠르게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투기를 출격해서 원점 타격하는 방식으로 타우러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를 대체할 만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9년부터 착수했다고 하니 불과 2년 만에 해당 시제품이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국내 개발이므로 타우러스보다 가격은 낮으며 타격 정확도나 파워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순항 미사일 기술에서 타우러스보다 기술력이 높아 몇 가지 사항만 개선하면 됩니다. 앞으로 순항 비행하면서 타격하는 시험까지 완료된다면 가공할 무기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죠.
한국은 기존의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비롯해 독일 타우러스의 개발 지원까지 모두 받아서 기술 지원을 꺼리는 미국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가지 요소를 활용해 개발을 성공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도 매번 록히드 마틴사에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의 개발 단가가 너무 높아 양산을 포기하며 돈만 뜯기는 경우가 나왔지만, 한국은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서 뒤로는 실속을 모두 챙기는 저력 있는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한국은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 걸고 넘어지는 사안은 넷플릭스 미국 1위를 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들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등장한 놀이는 대부분 일본의 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 놀이를 표절해서 넷플릭스에 납품했고 그것은 큰 문제라며 날선 비판을 가합니다. 또한 일본 누리꾼은 가만히 보면 한국은 모두 일본 것을 베껴서 활용하고 있으며 오리지널이 없다, 한국은 반도체부터 해서 드라마까지 일본이 없었으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며 비판 중입니다. 물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놀이가 일제강점기 때 전해졌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이이고 문화이며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한국은 그저 활용만 한 것입니다. 일본이 억울하다면 일본이 먼저 이것을 활용해서 한국의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러한 창의성이 없었으며, 반면 한국은 오랜 일상생활의 놀이를 활용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이며 기존 것을 활용해낸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프랑스가 속을 썩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미국과 영국 등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력이 필요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상호간에 주고받을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프랑스를 비롯해 일본에서도 뒤통수를 맞은 듯한 뉴스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이 프랑스도 몰랐던 오커스 결성에 대해서 미국과 호주로부터 미리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UN 총회에서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수행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뉴욕의 싱크탱크인 CFR이 마련한 자리에서 CNN의 자카리아 앵커와 대담을 갖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카리아 CNN 앵커는 역시 최근 외교 분야에서 충격적인 동맹을 결성한 오커스를 언급하며 한국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동맹 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돌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용 장관은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놀라운 일이지만 호주와 미국이 미리 알려줬다라면서 뜻밖의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프랑스도 불과 몇 시간 전에 마크롱 대통령에게 극비로 전해진 오커스 출범인데 한국은 이미 미국과 호주 측에서 정용 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귀뜸해줘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스쳐간 멘트이지만 사실 이것은 프랑스는 물론 일본까지 놀랄 일입니다. 파이브아이즈와 오커스의 핵심 멤버 두 국가가 한국을 마치 그들 멤버인 것처럼 대해줬다는 것입니다. 미국, 호주는 영연방 국가이지만 이상하게 한국을 파이브아이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9월 초에 서울 외교부에서 제5차 한국-호주 국방외교회의를 개최하면서 양국 간에 진행되는 군사, 사이버 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호주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중국의 왕이 부장이 한국에 올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랑곳 않고 호주와 각종 국가의 주요 안보 협력을 논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들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한 가운데 심지어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는 곧 오커스를 결성한다며 귀뜸해 준 것이죠. 당시 호주와 한국 회담은 다양한 주제를 논하면서 예정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회담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호주의 성공적인 회담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에서도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일본은 쿼드 멤버이기도 하며 자체적으로 항상 파이브아이즈 1순위라 주장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고노다로가 외무상 시절에는 그는 파이브아이즈 일본 가입에 대해 복잡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그저 우리는 테이블에 의자 하나를 가져다가 앉으면 되는 것이라면서 기세 좋은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이저 취급도 안 해줬던 한국에게 이들이 오커스 출범까지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죠. 한편 이 자리에서 CNN 앵커는 한국을 의식한 듯 오커스 출범이 중국을 자극할 것 같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커스가 출범했다고 불안함을 촉발시킬 요소는 아니다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한국은 모두가 몰랐던 깜짝 오커스 출범을 미리 알고 있던 국가로 기억이 되면서 다시 한번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이번 UN 방문을 더불어 한국이 어떤 위치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쿼드를 개최하면서도 정작 백악관에서는 상무부가 한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미팅을 진행하는 등 최근 특히나 한국에 유독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대세 국가라는 의견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이 다양한 오퍼와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한국이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고 기업의 역량이 전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또한 군사력을 비롯해 코로나 방역 경제까지
모두 비축한 실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은 언제나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내친 김에 더욱더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격차를 벌려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